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진상규명과 탄핵 열기 고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계엄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던 한동훈 대표. 오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죠. 이 시간 관련 이야기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김정호 변호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오늘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선포 사실을 본인이 이 통제실 와서 이 담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주장하는 내용 사실일 수도 있다. 다만 이건 저는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특별하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한다. 특히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계룡대, 지금 충남 논산에 있는 계룡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로 올라와서 용산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12월 2일과 3일에 대한 육군 참모총장의 행적을 조사하면 정말 모르고 국방부로 왔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이 군사 쿠데타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쉽게 규명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와 조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 그 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대한 위헌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놀랐던 거는 처단, 척결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공식 문건에서 볼 수 있느냐였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위헌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과연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과연 현실인지 정말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좀 놀라운 내용이었고요. 포고령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형식과 내용이 다 문제지만 포고령 1호만 제가 지적하더라도 얼마나 위헌성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장에 대한 제한,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권 제한, 그리고 정부와 법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런 표현은 있지만 국회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주는 동시에 계엄 해제 권한을 권력분립에 올린 사항 이 국민의 대의기가 있는 국회에 줬기 때문에 국회가 온전하게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더 강화되고 보호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열려서서 그 국회의원들의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금하는 국회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헌을 떠나서 아주 초법적이다. 초헌법적인 내용의 어떤 포고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위헌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헌법적인 사태, 광주 시민들은 사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80년 5월의 발포 명령자를 지금까지도 밝혀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시작해야 되고 어떤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미 오늘 이제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확인한 거죠.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80년 5월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모든 기록,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입을 맞출 거고 기록을 폐기할 거고 은폐할 거고 본인들의 논리에 맞게 새로운 자료를 준비할 거고 이건 이제 80년 5월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들 속에서 확인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번 사태는 육사 중심의 친위 쿠데타거든요.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 모든 라인들을 육사 라인으로 채우고 단지 충안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의 육사가 군을 장악하고 친위 쿠데타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료를 은폐하고 애곡할 수 있는 소지는 더더욱 높다. 그래서 지금은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모르쇠로 일관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란죄 적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공모. 그렇습니다. 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내란죄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지만
적극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7년 4월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에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이미 다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건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없지 않았느냐. 시도는 했지만 체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지만 대법원은 명확하게 뭐라고 판단했냐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측면을 한정하지 않고 97년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은 네. 국회의 권능을 침해했는지 권능에 대한 제한을 시도했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갖고 있는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시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래서 내란죄는 형법 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죄를 합니다. 근데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회의원의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폭동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 협박보다 훨씬 더 넓은 최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를 동원하고 장갑차를 동원하고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서 본회의장을 점거하려고 하고 체포조를 투입 이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폭동의 요소를 다 갖췄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연 현실의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까? 네. 이 고민 때문에 상설특검을 얘기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이것을 김건희 특검처럼 개별적으로 입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 관화하기 때문에 2014년에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보면 그 거부권 행사할 수도 없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보면 과연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통해서 오히려 엄정하게 한다는 걸 보여줘야 이 경찰에서 현재 수사를 할 때 특검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지만 본인들 스스로의 직무유기를 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지금 상설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고 유효적절한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 7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광주에서는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의 움직임이 다른 도시와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까?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다. 네.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군인이 난입하고 80년 5월 강주의 참상이 그대로 재현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달라진 지점들은 SNS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 사실들이 실시간으로 봤다라는 거죠. 네. 더구나 이제 강주 전남 시도민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80년으로 돌아간다. 네. 섬뜩함을 느끼는 거죠. 네. 그 섬뜩함이라는 것은 무장한 군인들이 80년 5월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강주 시민들에게 보였던 행태와 비슷하게 민의의 전당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난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80년의 트라우마가 이게 다시 이제 연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분노. 처음에는 이제 섬뜩하고 분노를 느꼈고 이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한 응징. 네. 그렇다면 이제 강주 전남 지역은 80년 5월 이후 지속적인 이런 과정들이 더 지속돼 왔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 요구 그리고 이제 단지 진상규명 요구가 아니라 이 초헌법적인 작태를 저질렀던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예. 지금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부결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담아내지 못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주 정파적인 접근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아마 당론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도 초기에는 이랬습니다. 결국은 이 민주공화국의 이 주인인 국민들이 과연 이걸 용인할 수 있겠느냐. 국회가 과연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 지점에서 당연히 8표가 부족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례적으로 부결되고 말 문제인가. 과연 국민들이 이런 황당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부결됐으니까 괜찮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주권자이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이 과연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본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걸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국민은 오히려 더 어떤 자기들 의사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훨씬 더 엄중하게 이건 보수 진보에 대한 진영 논리를 볼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것이냐 이렇게 정말 국회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희순 교수님. 이 마지막으로 6시간이었지만 혼란스러운 계엄과 선포, 해제 이것들을 모두 겪었어요. 네. 짧은 시간 동안. 여기서 얻어야 하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이제 12월 3일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민주주의가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한 거죠. 특히나 포스트 5.18 세대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당연한 민주주의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줬거든요. 네. 시민들이 그 상황을 보고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고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금 이태로운 민주주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완성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 없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적 실천과 국민적 참여가 지금은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김정호 변호사 그리고 김희순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